제가 민주당에 이렇게 왜 미움을 받을까?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지금 상황이 매우 나빴지만 이제는 다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기대를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고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고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는 그 고민에 있어가지고 접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 중 한 사람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당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는 소폭 상승을 했고 MBS에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떤 현안이 주요한 영향을 줬을까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코로나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요, 여전히.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변하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선을 2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학습 효과에 따라서 지지층들은 또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선거 국면까지 3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초반 정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연말 연초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결과도 있고요. 김미연 소장께서는 지난 한 주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정체 내지 좀 답보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하락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 차기 대선이 양강 구도에서 2강 1중 구도로 지금 변화된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나오는 조사에서는 과연 이 양강 체제가 계속 변화가 확실히 올 건지 네. 아니면 상방 체제로 갈 건지 이거는 이번 주부터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선판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양강의 변화라는 건 1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1강이 될 수도 있죠. 1강 내지 2중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3강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주에 나오는 이 조사 결과를 본다면 상당히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체된 이후, 네. 그러니까 이제 봉합이 된 거죠. 그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사람 리스크가 완전히 봉합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는 또 극적으로 봉합이 됐다고 설명을 하지만 2030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 리스크는 배우자 리스크, 김건희 씨 리스크도 남아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티격태격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리스크 여전히 홍준표 의원 또 안철수 후보와의 이런 사람과의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지율은 아직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누가 움직여줘야 되냐. M여중 2030 특히 이제 20대 30대 남자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20대 30대 여성 유권자는 안 중요합니까? 또 전체적인 여성 유권자 그리고 중도층까지 움직여줘야 윤석열 후보의 본격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온전히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떨어진 폭을 감안하면 이미 40%를 훌쩍 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반이 가깝거나 아니면 가반이 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첫째로 본다면 이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과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지금 주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 이제 민심에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그 불안감, 그 실망감이 충분히 지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언론에서 왜 40%대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못 넘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좀 대선 후보가 되고 전부터의 지지율 추이를 좀 보면 이재명 후보가 30%대를 올라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지금 필요했거든요. 근데 30%대를 달성하고 난 뒤부터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여줘 왔다는 거죠. 그 지금은 30% 중반대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40%대를 올라서는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향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렸지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젠더 이슈 남녀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많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2030 세대 특히 이 여성층의 표심을 어떻게 흡수하냐에 네. 따라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40%대를 돌파하느냐 마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이제 2달 남았잖아요. 네.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앞섰다라고 할 수 있는 수치는 얼마입니까? 대세론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유 있게 따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원이 하는 조사로서는 15%포인트를 앞설 때 그리고 자동응답 조사는 10%포인트를 앞선다면 대세론 거의 굳히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도 또 쫓아가야 되는 윤석열 후보도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만큼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안정적이다, 대세론이다, 네.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 수치가 되려면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되니까 갭은 이제 15% 10%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정도로 앞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되려면은 이번 대선은 당선권에 접어든 건 45%로 봅니다. 45%. 45%를 면접원 조사에서는 한 48% 갈 때 자동응답 조사는 1위 후보가 45%를 간다면 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당선이 굳히게 들어가는구나. 네.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김 조금 부장님.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하면은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거든요. 지지 후보와는 별도 누가 당선 가능성이 크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당선 가능성에서 과반이 넘는다면 50%가 넘어간다면 저는 대세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지율 조사에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상당히 지금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선 안정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당선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질문에서 만약 어떤 후보가 꾸준히 50%대를 달성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가자구도에 대한 어떤 지지율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과반이 넘었을 경우에 그게 안정적으로 나오면은 안정권이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일부에서는 과반이 넘는 한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게 이제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지속성을 유지해야 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했잖아요. 안 네. 후보의 지지율 상승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후보의 하락이 그대로 온전히 간 건지 아니면 안 후보 스스로 또 빛을 발하는 측면이 있는 건지요? 한 4, 5% 정도는 안 후보가 먼저 자기 스스로 발광체 견인을 했죠. 네. 그래서 다자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4, 5% 나왔는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이탈. 그것이 또 안 후보 쪽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스스로 견인한 것 일부 그리고 최근의 급부상은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반사이 걸렸는데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안 후보의 부상이 과연 윤 후보의 이탈만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대 학생 중도층에서 특히 서울 지역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부상하고 올라가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일부 그리고 네.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 일부까지도 떼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후보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크지만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일부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요. 보수층, 청년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반면 윤석열 후보는 뭐 여기서 이제 빠졌고요. 이준호 대표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지지율이다. 김 소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쉽게 돌아옵니까?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2030 세대에서 지금 RNC 조사에 의하면 15%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보수층에서 지금 빠졌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을 보면 보수층에서 크게 빠졌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도권의 2030 세대는 지금 상당히 표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지금 내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돌아올 지지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배 대표께서 보시기에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 이게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만약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에 두 후보의 표가 합산으로 그대로 이어질까요?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지지층들이 옮겨오는 게 중요합니다. 두 후보의 결합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결합되는 여기는 분명히 또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또 어떤 후보로 단일화 되느냐에 따라서도 합산되는 지지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윤 후보로 단일화되느냐 안 후보로 단일화되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 단일화가 아니면은 보수 쪽에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단일화한 이후의 단일 후보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와는 팽팽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과거에는 단일화한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추이가 어땠습니까? 온전히 갔습니까? 아니면은 좀 온전히 가지는 않죠. 네. 온전히 가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단일화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안철수 문재인 후보 간의 그렇죠. 단일화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는 대선에서 졌는데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지지층이 결합을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가?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2030 세대는 이 여야 후보 중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제3의 후보를 지금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를 지지하라고 해서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그 사람과 단일화 했다였고 표가 옮겨가기는 매우 힘들어 보이고요. 네. 다만 보수층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수층은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표심은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중도층에서의 표심 이동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2002년에 단일화를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2년 11월만 하더라도 대선 후보 지지율 3위에 머물렀던 노무현 후보가 다 내려놓습니다. 네. 단일화 후보 협의가 상당히 난항에 부딪혔거든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일화가 되거든요. 네. 11월 24일 날 단일화 조사가 실시되고 밤에 단일 후보는 노무현 후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12월 초에 이해창 후보를 앞서 나가요. 네. 그래서 3위를 달리던 이 노무현 후보 쪽으로 완전히 지지층이 결집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시너지 효과 화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는 참 어려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 경쟁을 한창 하고 있고 이제 토론이 남아 있잖아요. 법정 토론 3회 외에 이제 다른 토론 뭐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어떤 후보가 토론회에서 좀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지지율이 또 상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후보 점쳐볼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측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토론은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윤석열 후보도 지금은 상당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 대표님. 토론회가 거의 그냥 대혈전 전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각 네 후보에 사람 대한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사람만 놓고 볼 때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네 사람만 놓고 볼 때는 심상정 후보가 토론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네. 왜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만큼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이기 때문에 더 토론회를 벼르고 있죠. 안철수 후보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앉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심상정 후보일 텐데 저는 이게 워낙 치열하게 혈투가 되기 때문에 네. 누구 한 사람 두드러진 득점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 움직였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이번 주 중에 만날 예정인데 홍 의원이 선거운동에 함께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지율 상승 효과 있습니까?
이제 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30 특히 남성층에서 많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면 약간 뭐 시너지 효과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남성층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같은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시너지 효과 내기에는 매우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동안 사람 리스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대표하고도 갈등했지만 봉합이 됐고 홍준표 의원을 끌어들였을 때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2030 세대가 됐든 TK 지역이 됐든 PK가 됐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단일화가 논의될 때 홍준표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를 했다. 이건 단일화에서도 단일화가 거론될 때 또 단일화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윤 후보 쪽에 무기가 실릴 수 있는 홍준표 의원이 가담을 한다면 그런 효과가 있겠죠. 지금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또 젠더 이슈였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여성 인권, 페미니즘 등을 다룬 유튜브 채널에 출연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입장을 취했고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지율의 양 후보의 어느 쪽에 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이런 젠더 이슈가 양 후보에게 어떤 후보에게 득이 된다고 지금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그 좀 20대 남성층에서 상당히 비호감적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고 한 것은 일부 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반대쪽 의견도 듣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출연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출연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더 후폭풍이 더 거셌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여가부 폐지를 폐지한 거에 대해서 이제 2030 뭐 20대 남성층에서 이제 윤 후보를 지지하는 뭐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반적으로 없애버리겠다 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러면 2030 여성들 그러면 큰 분류의 여성들을 표시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는 이 선거판의 젠더 이슈를 선거판에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 선거판에서 표를 위해서 이 편을 나누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30 젠더 이슈 이야기를 하시는데 2030 표심이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2030의 젠더 이슈, 남녀 간의 문제는 화합해야 되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2030 이렇게 계속 젠더 이슈로 가다간 후보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2030 못 잡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30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 40대, 50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번 대선은요. 20대, 30대가 중요하지만 50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거든요. 50대가 딱 보기에 젠더 이슈를 오히려 대선에 악용한다? 저 안 돼. 그런데 균형감을 가지고 있네 후보. 저 후보가 괜찮네. 그러면 50대의 표심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칫하면 50대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걸 위해서라도 젠더 이슈는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성별 비율을 보더라도 남녀가 반반입니다. 그런 가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약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성 유지의 정책 아니면 여성 유지의 정책으로 나눠서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전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기업인을 만났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은 인플레이션과 산업의 변화 속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위기만큼 기회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긴박한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힘으로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정쟁이 아닌 정책에 영향을 쏟도록 촉구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